파리에 붙인 편지. 금화 피천득. 지난 토요일 오후 오래간만에 비원에 갔었습니다. 비를 거어주던 느티나무 아래 그 돌 위에 앉았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오래오래 차를 마시며 그랑 불바르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있기도 할 그대와 같이 그러다가 나는 실록이 밝은 5월의 정원을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걸어가다가는 발을 멈추고 섰다가는 다시 걸었습니다. 콩코드에서 에투알르를 향하여 샹젤리제를 걷기도 할 그대와 같이 그대가 말한 그 아름다운 종소리들이 울려옵니다. 개선문은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영원한 애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대와 같은 외로운 나그네를 위하여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밤 11시, 그곳은 오후 3시쯤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대는 화실 캔버스 앞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튀율르리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루브르 박물관에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프린트로 보여드린 세잔의 정무라 파란 화병 앞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란 화병에 파란 참풋꽃, 그것들이 파란색 배경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마치 보색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또렷하게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세련된 컬러리스트입니다. 헤어지면 멀어진다는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듯 그리운 그대여, 주고 가신 화병에는 장미 2송이가 무서운 빛깔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엄격한 거부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입니다. 한 주일이 그리 멀더니 1년이 다가옵니다. 가실 때 그렇게 우거졌던 녹음 위에 단풍이 지고 지난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더니 이제 라일락이 자리를 물러서며 실록이 짙어갑니다. 젊음 같은 실록이 나날이 원숙해집니다. 둘이서 걸으면 걸을만 하시던 서울 거리를 혼자서 걷기도 합니다. 파리는 철이 늦다지요. 그래도 지금은 마로니에가 한창이겠습니다. 걸음걸음 파란 보랏빛 그대의 치맛자락, 똑같은 구두를 신은 여인이나 같은 모자는 만날 수 없다는 파리, 거기서도 당신의 의상은 한 이체일 것입니다. 파리의 하늘은 변하기 쉽다지요. 여자의 마음 같다고. 그러나 구름이 비치는 것은 물의 표면이지 호수의 깊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날이 흐리면 머리에 빗질 아니하실 것이 걱정되오나 실록 같은 그 모습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은전 한입. 금화 피천득. 예전 상해에서 본 일이다. 늙은 거지 하나가 전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1원짜리 은전 한 잎을 내놓으면서
황송하지만 이 돈이 못 쓰는 것이나 아닌지 좀 보아주십시오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전장 한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 전장 주인은 거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돈을 두들겨 보고 하오, 좋소 하고 내어준다. 그는 하오라는 말에 기쁜 얼굴로 돈을 받아서 가슴 깊이 집어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그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얼마를 가더니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들어갔다. 품속에 손을 넣고 한참을 꾸물거리다가 그 은전을 내어놓으며 이것은 정말 은으로 만든 돈이오니까? 하고 묻는다. 전장 주인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다 보더니 이 돈을 어디서 훔쳤어? 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주웠다는 말이냐?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빠뜨립니까? 떨어지면 소리는 안 나나요? 어서 도로 주십시오. 거지는 손을 내밀었다. 전장 사람은 웃으면서 하오 하고 던져 주었다. 그는 얼른 집어서 가슴에 품고 황망이 달아난다. 뒤를 흘끔흘끔 돌아다 보며 얼마를 허덕이며 달아나더니 벼랑간 우뚝 선다. 서서 그 은전이 빠지지나 않았나 만져보는 것이다. 거친 손가락이 누더기 위로 그 손을 쥘 때 그는 다시 웃는다. 그리고 또 얼마를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 으슥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열중해 있었는지 내가 가까이 선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목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 가지 않소.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는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잎을 각전잎과 바꾸었습니다. 그러기를 6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다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뭘 하려?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비원 금화 피천득. 비오는 5월 어느 날 비원에 갔었다. 아침부터 비가 오고 주말도 아니어서 사람이 없었다. 비원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숲이 울창하며 산속 같은 데가 있다.
빗방울이 얌전히 떨어지는 반도지 위에 작고 둥근 무늬가 쉴 새 없이 퍼지고 있었다. 그 푸른 물 위에 모네의 그림 수련해서 보는 것과 같은 꽃과 연잎이 평화롭게 떠 있었다. 꾀꼬리 소리가 들린다. 경쾌한 울음이 연달아 들려온다. 꾀꼬리 소리는 나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서울 출생인 내가 꾀꼬리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충청도 광시라는 시골에서였다. 내가 서울로 돌아오던 날 아침, 그 아이는 신장로까지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꾀꼬리가 울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작은 신문지 봉투를 주었다. 그 봉지 속에는 물기 있는 앵두가 가득 들어 있었다. 도나문까지 나오다가 꾀꼬리 소리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나는 반도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기다리기도 전에 저 리리폰스보다 앳되고 더 명쾌한 꾀꼬리 소리가 들려왔다. 리리폰스는 2번 앙코르에 응해주고는 그 다음에는 절을 몇 번씩 하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나의 꾀꼬리는 연달아 울었다. 비는 내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란 꾀꼬리는 계속 울었다. 나는 다시 꾀꼬리 소리를 20번이나 더 들었다. 내가 본 무대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 아직 5월이 멀었는데 병든 남편은 뻐꾸기 소리가 듣고 싶다고 한다. 아내는 뒷산에 올라가 뻐꾸기 소리를 낸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운명한다. 폐를 앓은 젊은 시인 키츠는 한밤중에 우짖는 나이팅게일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 없이 죽는 것은 풍요하리라 하였다. 나는 5월이면 꾀꼬리 소리를 들으러 비원에 가겠다. 비원은 창덕궁의 일부로 임금들의 후원이었다. 그러나 실은 후세에 올 나를 위하여 설계되었던 것인가 한다. 광해군은 눈이 혼탁하여 푸른 나무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요. 새소리도 귀담아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숙종같이 어진 임금은 늘 마음이 편치 않아 그 향기로운 풀냄새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거다. 미는 그 진가를 감상하는 사람이 소유한다. 비원뿐이랴 유럽의 어느 작은 도시, 분수가 있는 광장, 비둘기들, 무슨 에버뉴라는 고운 이름이 붙은 길, 꽃에 파묻힌 집들, 그것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순간 다 나의 것이 된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 한구석에 간직한 나의 소유물이다. 주인이 1년에 한 번 오거나 하는 별장은 그 고요함을 별장지기가 향유하고 꾀꼬리 우는 푸른 숲은 산지기 영감만이 즐기기도 한다. 내가 어쩌다 능참봉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런 여유에서 오는 것이다. 은퇴도 하였으니 시골 가서 새소리나 들으며 살까도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꾀꼬리 우는 5월이 아니라도 아침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우산을 받고 비원에 가겠다. 눈이 오는 아침에도 가겠다. 비원은 정말 나의 비원이 될 것이다.